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아이들 사고력 확장을 위한 교육에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모두 영재로 태어났음을 믿어요. 어머님도 믿으시죠? 네, 그래서 아이들은 각자 재능은 다르지만 만약 내가 음악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운동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고력이 약해도 되는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사고력이 없도록 태어난 아이는 없어요. 네, 어떤 분야에서든 그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고력이 좋아야 되고 정서지능이 좋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은 지적인 본능,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기면서부터 막 이거저거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먹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호기심이거든요. 그게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본능인데 본능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궁금해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알아가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왜 나중에 공부를 싫어하게 되느냐? 네. 왜 그런 본능이 사라지느냐? 그것이 바로 환경의 영향으로 배우는 것을 재미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원래는 알아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 방식이 아이들이 밥을 먹도록 태어나서도 밥 먹어 하면은 밥을 먹기 싫어지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배움을 강요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호기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능동적인 호기심을 계속 개발하면서 아이들이 쉽게 공부하고 공부를 좋아하고 생각을 계속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학교가 많이 달라졌다고 저희가 이제 입학 설명회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교가 지금은 인지 위주로, 지식 위주로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역량 중심으로 아이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표현해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것은 AI 시대에 이제 지식은 다 컴퓨터가 가지고 있고 AI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인재로서 살아남기 위한 부분으로 학교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나 그러니까 뭐 대학에서도 선발 방식들이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영상 하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면접을 보시면서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영상 하나 같이 보실게요. 실제 학생들 면접할 때 보면 자기 스스로 공부한 친구들하고 사교육에 의존해서 공부한 친구들하고 구분이 돼요. 한 5분, 10분 얘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심화된 질문을 했을 때 그 심화된 질문에 대해서 또박또박 자기 생각을 하는 또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평상시에 자기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온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학원에 다녔던 친구들은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간에 심층 질문을 추가로 하게 되면 대답을 못합니다. 계속 이전에 했던 얘기를 반복해요. 그만큼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해봤던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이죠. 또 수업 시간에도 보면 이제 학생들에게 발표라든지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이제 과제로 주면 이런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많이 갖고 있던 친구들은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쫙 잘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근데 학원에 많이 다녔던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보고서나 그걸 정리해서 봐요. 왜? 그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딱 느낍니다. 차이가 대학 교육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스스로가 생각하고 그 결과들을 공유하고 하는 경험들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인생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저희가 왜 계속 아이들을 귀찮게 하고 계속 말하도록 하는지 저희의 모든 수업이 아이를 쉬지 않게 생각하게 하고 계속 표현하게 만드는 수업들이거든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지금 뭐 4세다, 3세다 그러면은 뭐 학원에 대해 생각 안 하시겠지만 5세 때부터는 이렇게 조금 이런 거 얘가 놀이 안에서 너무 재밌게만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놀기만 하는 것 같은데? 학습지를 해볼까? 막 이렇게 눈을 돌리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속상해요. 학원을 가시게 되면 학습지를 하시게 되면 학습지의 방향은 학원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이나 학습지에서 영업사원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미래 시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네가 이걸 안 알면 큰일 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어머님의 옆집, 다른 어머님, 인터넷에 있는 다른 어머님들은 이거저거 저거 시킨대더라. 다 잘못됐어요. 다 옛날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아이들의 학교도 많이 변화해서 수행평가 위주로 가고 있고 내가 생각한 걸 내가 만들고 내가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학원을 잘못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지식 위주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고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깎여지게 되고 지금 남지 않은 이렇게 아이들이 사고력을 확장해가는 시냅시스가 막 발달해가는 이 중요한 시기를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어머님? 그래서 제가 사교육한다 그러면 계속 잔소리를 엄청나게 못 살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저희가 하는 방향 오늘 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에서도 같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은 아이가 많이 느끼고 그리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도록 자극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멀리 막 좋은 데들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행 가서 뭐 피사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거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얘네 기억하지도 못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동네 산책을 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구름이 저렇게 지나간다. 저 구름이 바쁜가 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구름 하나만 봐도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요. 계속 내 일상생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만 가도 초등학교에서 우리 동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것들을 보고서 계속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적절하게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머님들도 계속 생각한 걸 표현하실 수 있어야 그것들이 모델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많이 바깥에 그냥 동네 산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게 사소한 것들을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이 우와 하면서 계속 발견해 주시면 아이들한테는 그게 그냥 원래는 지나갔던 거를 엄마가 우와를 하는 순간 그 아이한테는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동네 산책을 좀 많이 해주시면서 감정을 표현해 주시고 생각을 아무거나 좋으니까 표현해 주시고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탐구 본능,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유지시켜주고 부채질해주는 3가지가 있어요. 이거 3가지만 하시면 돼요. 사교육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죽을 때까지. 예체능 말고는 사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3가지 중에 첫 번째, 놀이입니다. 지금 유치원 교육과정의 목표가 이제 놀이 중심 교육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맞아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새로운 거를 발견해내고 놀이를 확장시켜가면서 논리력이 생기고 문제 해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놀이가 사고력의 가장 큰 중추, 유아기에는 중추가 돼요. 근데 이 놀이라는 거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 많이 놀잖아요. 그런데 절대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건 놀이가 아니에요 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거. 네, 게임을 한다, 핸드폰을 주셔서 유튜브를 보게 하신다던가 TV를 보게 한다던가 아이가 편하게 있는 시간이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놀이라는 거는 아이가 자발적으로 뭔가 즐거움을 위해서 시작하는 활동을 놀이라고 해요. 엄마가 수놀이를 하고 무슨 한글 놀이를 하고 이런 거 놀이가 아니에요. 놀이는 목적이 없어야 돼요. 그냥 즐거움만을 위한 것. 아이는 즐거움을 목적으로 할 때 내가 막 생각을 해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속 어머님이 주도하시고 아버님이 주도하시고 아니면 TV나 핸드폰 앞에만 있었던 아이들은 주도해서
해서 능동적으로 놀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놀이는 본능이기 때문에 일주일만 심심하게 두셔도 놀이가 회복돼요. 근데 알아서 놀아만 핸드폰만 보고 보여주셨다가 아이가 그래서 또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익숙했던 친구들은 엄마한테 놀아줘 아빠한테 놀아줘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렇게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보고 계시면요. 보고 계시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어머님이 제안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가 결국 제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아이가 주도해야 돼요. 엄마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은 능동적으로 뭔가 생각해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원래 이 아이들의 본능이에요. 본능이 사라지게 된 거는 그런 멀티미디어 기기들, 어머님이 계속 아이가 심심할까봐 놀아주려고 했던 모습들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그건 놀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확장 융합이 가능한 환경. 이거 놀잇감 가지고 놀았다가 다 이걸 뭐 블럭 갖고 놀다가 아이가 갑자기 뭐 기차 놀이를 하려고 할 때 이거 정리하고 놀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확장 융합이 안 돼요. 가장 좋은 거는 화장실에 휴지랑 그리고 뭐 주방에서 냄비랑 뭐 이런 것들 다 모아다가 나만의 것들을 막 만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좋아요. 놀잇감들은 당연히 겹쳐질 거예요. 이거 다 꺼내서 그냥 뭐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밤에 한 번만 모두 제자리에 노래를 틀어놓고 같이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쪽 저쪽의 방에 있는 모든 사물들, 놀잇감 말고 그냥 어머님 장난감을 사주시는 게 되게 안 좋은 거는 아시죠? 제가 구체로 장난감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아이가 소방차가 있고 병원차가 있고 이렇게 구체물 장난감, 눈에 보이는 장난감이 있으면은 그게 있어야지만 그 놀이가 가능해지고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해서 이 휴지를 병원차라고 해야지 이렇게 놀 수가 없거든요. 항상 그 모든 구체물이 이 아이에게 마련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물 장난감을 웬만하면 사주지 마시고 다양한 사물들을 이용해서 아이가 놀 수 있도록 다 열어주세요. 위험한 것만 좀 치워놓으시고 모든 걸 다 융합해서 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나중에 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국어에서 배운 거, 국어에서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때가 역사에서 배우니까 이런 시기였대, 일제강점기, 그래서 이때 이런 미술 화풍이 있었나 봐, 다 과목별로 융합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찰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융합해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라. 그리고 신체 놀이가 정말로 필수예요. 아이들이 신체 발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온몸이 뇌랑 연결되어 있다고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신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유아기뿐만 아니라, 유아기는 정말 신체 발달기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시기긴 하지만 앞으로 초중고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 돼서도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게 하루 1시간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랑 신체, 우리의 뇌와 신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가 잘 기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신체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민사고나 하나고 같은 학교들에는 매일매일 90분씩 체육하는 수업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걸 움직여줘야 뇌가 더 잘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신체 놀이는 꼭 언제나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세 이상은 친구 놀이가 완전히 필수예요. 어머니, 아버님이 상상이 아이들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상상을 통해서 그 놀이들이 마구마구 무한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5세 이상은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를 계속 만나게 해주셔서 하루 종일 친구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사고력, 논리력 발달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놀이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하루에 20시간씩 하고 반에서 5등 하는 아이를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아이를 키워야 되거든요. 학습 효율화 지수가 세계 최고인 핀란드 같은 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 학습 능력 평가, 또 국제 학습 능력 평가가 있어요. 같은 문제로 전 세계 아이들이, 여기에 등록된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항상 1, 2등을 하는 나라예요. 핀란드. 근데 그 아이들의 공부 시간도, 그게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정성을 받았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 효율화 지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항상 1, 2등이에요. 공부를 우리나라 애들이 공부한 것보다 40%, 30% 수준을 하고 우리보다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얘네가. 근데 얘네 공부를 보시면은 어려서부터 어머님 옛날에 우리 너 자세가 그게 뭐니?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혼나시잖아요? 근데 얘네 공부하는 거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얘네는 45분 수업에 15분이 무조건 쉬는 시간인데 얘네 되게 추운 나라잖아요, 핀란드.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교실 문을 잠가버려요. 무조건 밖에 나가서 놀게. 그래서 영하 15도 미만, 영하 20도 막 이렇게 될 때만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걸 허락해주고 무조건 밖에 나가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아이들 선생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 배우고 서로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짝꿍끼리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런 식으로 핀란드는 공부를 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이제 목공 이런 것도 애들이 6살 때부터 하는데 내가 톱을 사용하고 아이들을 믿어주고 그래서 실생활과 연결된 내용으로 과학이든 수든 공부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을 하고 내가 만든 것들을 내가 직접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그 흥미를 높이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죠. 체육, 언제나 체육 시간이 우리나라 체육은 딱 정해진 거를 막 배우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얘네는 굉장히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시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학습을 효율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놀이를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노는 시간은 꼭 확보를 아주 많이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가 책이에요. 요새는 어머님들께서 왜 세이펜 같은 거 해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틀어놔 주시고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 같은 데에서도 영상으로 동화 이야기 나오는 걸 틀어주시고 동화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 많이 해보셨어요? 혹시? 세이펜이라던가 그리고 뭐 영어를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좋지 않아요. 책이어야 돼요. 왜 그런지 한번 우리 같이 내용 좀 보실게요. 읽을 때, 그 다음에 오디오북으로 누가 읽어주는 걸 듣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할 때에 우리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관찰할 수 있는 뇌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네. 내가 꼬마였을 때만 좋네요. 근데 이게 그게 활자냐 아니면 영상이냐 그럼 음성이냐. 네. 근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면 뭐가 다를까요? 그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뇌에서도 전전두엽은 정보를 처리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인데요. 색깔의 변화로부터 뇌 활성화 여부나 정도를 알 수 있고요.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면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면 뇌가 비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매체를 접할 때 뇌의 활성화 정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오디오북과 동영상을 볼 때입니다.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요. 반면 글을 읽을 때는 붉게 변하며 크게 활성화되는 모습입니다. 동영상보다는 오디오북이 노란색. 와, 완전 붉은색이에요. 차이가 엄청나. 네, 다르네요. 근데 같은 내용인데도 책을 읽을 때가 가장 빨갛게 변하는데 그건 저는 조금 신기하거든요. 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전전두엽이라는 게 어디냐면 머리 앞쪽 중에서 이제 가장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뇌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는 줄구를 따라서 읽지만 어떤 때는 이거 너무 어렵다. 속도를 좀 늦추고 맞아. 이건 좀 쉽네. 이건 좀 빨리빨리 지나고 어떤 건 기억이 안 나네. 좀 앞으로 다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추론 능력들을 조절하는 게 이 전전두엽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 걸 상위 인지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그런 상위 인지 능력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한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책을 한 2시간 보는 거하고 TV 한 2시간 보는 거하고 사실 그 체력 소모가 책은 진짜 맞아요. 여기서 줄글이라고 나왔기는 하지만 그건 그림책을 볼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세이펜 같은 음성으로 나오는 거나 그냥 얘가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쭉 지나가 버려요.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굉장히 뭐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이 보여줘 버리고 들려줘 버리니까 얘가 생각할 여지가 별로 없는데, 책을 보면은 아이가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아이가 넘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어머님이 그냥 쭉 넘기시는 것보다 아이가 계속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어머니께서 뭐 목소리를 다르게 해주시면서 질문을 하신다던가 그러면서 아이가 계속 상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책을 보면 무조건 상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생각을 해야만 하는, 지금 시냅시스가 막 뻗어나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조건 책이에요. 그래서 같은 그 동화의 스토리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이펜 같은 거 주지 마시고, 동화 영상 보여주지 마시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함께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보는 습관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책을 많이 읽어야 돼 라고 하면은 아이는 책을 싫어하는 아이가 돼요. 지금 시기에는 무조건 아이가 좋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까 놀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즐거움, 유희의 거리들이 있어야 그것이 의미 있게 이 아이 삶에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만 만들어주셨다면은 평생 공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평생.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어주시는 게 관건인데, 그럼 어떻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어주느냐.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면은 그냥 심심하면 책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책은 논리적으로 연결된 글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계속 논리에 노출이 되면서 논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어휘가 당연히 좋아지고, 그래서 이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방법들,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셔야죠. 그래서 책을 높낮이 다 다르게, 목소리 다 다르게 한 권을 읽어주셔도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아이가 책을 당연히 좋아해요. 상으로 여기도록, 그러니까 밥을 뭐 잘 먹었어요. 막 얘가 뭔가를 오늘 양치를 잘했어. 뭐 이렇게 할 때 뭘 잘했으니까 뭐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라든지 뭐 뽀로로 보여줄게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게 상으로 주어졌다는 건 그게 좋은 거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이가 이거 잘 기다려줬으니까 엄마가 책 한 권만 읽어줄게. 한 권만이야. 결핍을 느끼도록 해줘야 욕구가 생겨요. 많이 주시면 절대로 욕구는 생기지 않아요. 한 권만 가져와. 한 권이야. 그래야 아이가 한 권을 고르면서 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근데 그 한 권을 읽어주시더라도 진짜 재밌게 읽어주시면 아이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한 권만 더 읽어달라고 쫄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오늘 한 권이야.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엄마 좋아. 엄마가 뭐 유진이 사랑하니까 뽀뽀 10번 해주면 한 권 더 읽어줄게. 이런 식으로 주지 않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엄마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 엄마가 무슨 과학 욕심, 과학 동화, 수학 동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영어 동화 이런 거 너무 싫어. 그냥 아이가 재밌어하는 창작 동화들을 좀 보여주시는 걸로. 그래야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돼요. 지금 인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시기는. 그래서 인지가 아니라 책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게 되면 아이는 논리적이 돼요. 네. 그래서 그 글의 흐름들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창작 동화를 꼭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나들이. 서점은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도서관이어야 될까? 서점이랑 도서관의 차이가 뭘까요? 왜 제가 도서관을 굳이 얘기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근데 서점도 앉아서 여러 개를 볼 수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한계가 있어야, 주어진 한계가 있어야 욕구가 더 생긴다고 했잖아요. 도서관에서는 무조건 규칙이 있어요. 5권밖에 못 빌려요. 만약에 엄마랑 아이랑 가면 10권을 빌릴 수 있어요. 그 한계 때문에 아이가 욕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서관 그 책을 사러 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서점이랑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한계가 없고 그냥 엄마가 더 사줄 수도 있고, 책이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안 사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게 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대형 서점 너무 크다 보니까 종류가, 그러니까 뭐 이쪽은 창작, 이쪽은 광,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 도서관들 가시면은 대개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 영역이 확장돼요.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쪽 상자를 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위인전도 보고, 뭐 철학책도 보고, 도서관을 좋아하게 되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보게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머님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배경 지식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네. 어린이 도서관 너무 좋고요. 엄마랑 아빠 같이 가서 우리가 둘이니까 엄마 책도 꼭 빌리시고 엄마는 한 권 꼭 빌려야 돼. 엄마가 4권을 너에게 안 걸게.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 한정된 자원 안에서 책을 고르면서 왜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트 갈 때 내가 이걸 꼭 사야지 아니어도 보면은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보면서 또 궁금해지는 게 있고 그 많은 것 중에서 고르면서 책에 애착이 생겨요. 근데 네가 빌렸으니까 가야지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정기적으로 뭐 매주 무슨 요일은 도서관 가는 날 이렇게 해서 그냥 안 봤어도 그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아이는 무조건 책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도서관을 꼭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가 있으면 책은 절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TV, 핸드폰, 인터넷 이거는 절대 우리 뇌는 게을러요. TV, 핸드폰, 인터넷 이런 것들 동영상 보고 있으면요, 뇌가 노동을 안 하고도 책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자극들이 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편한데 왜 책을 보면서 노동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책을 좋아하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동할 때 잠깐 밥 먹을 때 잠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는 친구는 정말 지금은 연령이 어리면 조금 그래도 많이 차이가 안 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축적이 되면요, 저희는 정말 한 2분만 봐도 얘가 미디어에 노출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미디어에 노출이 된 친구들은요, 언어도 느리고요. 미디어는 일단 얘가 궁금한 단어를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해주지도 않아요. 그냥 소음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언어가 느려서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혹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됐나요? 100%예요. 100%. 그래서 미디어부터 끊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미디어를 끊고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배우냐면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그 이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얘가 만약에 볼펜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뭐 우리 유주가 볼펜을 가지고 놀고 있구나. 유주야, 얘는 볼펜이래. 볼펜 안녕?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것들이 100번, 1000번 쌓여서 그게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를 많이 늘려주는 것이 자고력의 핵심이라고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미디어를 끊어주셔야만 어휘도 늘고 아이가 다양하게 앉아서 탐구를 하고 탐색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상상력도 발휘할 수 있고 논리력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담배보다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암적인 존재예요. 진짜 너무 싫어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독서 습관. 아이는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해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핸드폰 보고 계시면서 아이가 책 보길 바란다? 없어요. 그런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사실 애들 앞에서는 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책 보는 모습을 김승우 부부가, 아이가 영재라고 하죠. 걔네는 술 먹고 와도 그냥 앞에서 계속 책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연기로라도, 그러니까 정말 소설책이라도 CGV라도 한번 들고 책 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이들이 보기에도 멋있어 보여요. 저희 엄마는 항상 책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항상 책을 보고 우리 아빠는 누워서 항상 TV를 봤어요. 그래서 아빠는 되게 한심해 보이고 엄마는 항상 되게 지적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존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부모님의 책 읽기, 만약에 난 책 별로 안 좋아해, 2권 추천드릴게요. 이거 보셔요. 그러니까 아이랑 아까 산책을 하면서도 대화를 해야 되고 질문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구나를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많이 추천을 드리는 책인데, 책을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이거부터 보세요. 네,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책 대화예요. 대화. 아이들이 말을 하고 말을 들으면서 논리력이 생기고 논술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대화가 너무 중요한데, 자, 우리 유대인 교육이 너무나 탁월한 거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You don't seem to study, you just argue.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hab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 for you.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Just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There's a saying that goes, if you can't, some of us, are, as a favorite is, if you can't say it, you don't know it.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think makes sense, and you say it out, it sounds ridiculous, or you say it and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22%가 유대인이죠. 2013년에는 12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 절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금융, 경제, 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비결. 그 속에 하브루타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탈무드를 소리내 읽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뉴욕에 있는 유대인 예배당. 토요일 저녁이면 아이들 말소리로 혼이 나갈 만큼 소란스럽죠.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을 지어 큰 소리로 책을 읽습니다. 모두 하브루타를 몸에 익히는 과정입니다. 말로 하는 공부.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내가 배운 거를 입으로 외워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 안에서 이제 혼잣말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오늘 내가 엄마 아빠가 은행에 가서 뭔가 뭐 CD기 처리하는 걸 봤다. 그럼 그거를 하면서 그거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그거를 나한테 되새기는 과정에서 언어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하려고 보면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그건 모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대개는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말을 해보면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효율적으로 공부가 가능해요. 모르는 것만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를 메타인지라고 해요. 메타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제대로 아는 친구들,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친구들이 학습 능력이 좋은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설명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문제집을 바로 풀어보기도 해요.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문제집을 푸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문제집을 풀고 그냥 한번 쓱 보고 문제집을 풀면 내가 모르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부분을 더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백지 공부법에서 내가 다 공부를 한 다음에 한번 쭉 적어보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꺼내보는 것이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둘이 같이 그것들을 설명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생각이 확장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생각이 이 사람의 질문을 받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의견을 더하고 의견을 더하고 의견을 더하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보다 유대인보다 IQ가 높은 거 알고 계시죠? IQ가 높지만 얘네가 더 잘해요.
그것들이 아무리 IQ가 높아도 우리는 개인의 것이고 걔네들은 2명, 3명이 합쳐져서 거기에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런 지적 능력이 더 뛰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문법, 저희가 하브루타를 베이스로 한다라고 저희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그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국의 0.1% 아이들의 공부 방법들을 다큐를 찍은 게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거 한번 보실게요. 엄마 들어와봐. 태호가 공부를 하다 말고 엄마를 부릅니다. 왜? 또 선생님 놀이하게? 선생님 놀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뭔데? 아테네 민주정치 할 거야. 군사 중심이고 그래서 얘네가 중심이 된 펠로폰네스 동맹이랑 아테네가 중심이 된 태호가 수업을 하듯 설명을 시작합니다. 델로스 동맹이랑 전쟁을 해. 근데 거기서 학생은 단 한 명, 엄마입니다. 여기서 맹주가 되는 거야, 이 동맹에. 얘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한두 시간씩 엄마에게 수업을 하곤 합니다. 만들고 그다음에 조편 추방제라고 해가지고 도자기 조각에다가 이름을 적어. 그래서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제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그게 아마 좀 도움이 되나 봐요. 이게 저희 여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딸내미도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벌 서는 건데 그래서 제가 바꾸고 그러면은 엄마 피곤해 그러면은 인형을 놓고 인형들을 앉혀놓거든. 그래서 저희 집에 커다란 칠판이 있어요. 얘가 항상 설명하고 인형들 놓고 수업을 해요. 저희 아이는 숭이어중 전교 1등이에요. 학원은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저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랑을 하냐면 진짜로 그렇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 원 출신의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다들 하고 있고 내가 생각한 거를 학원에서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개념을 잡아서 되게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 많이 보신 내용일 거예요. 그냥 뭔가를 들어요. 그러면 다음날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5%밖에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내가 읽어요. 그러면 읽은 거는 24시간 지난 다음에 10%가 기억에 남고 들으면서 보기. 그러면은 20%. 시연하기. 내가 직접 해보는 건 30%. 그걸 갖고 토의를 하면 50%가 이제 남고요. 그리고 연습을 해보면 75%. 내가 그걸 가르쳐 보면 그러면 그거는 나에게 90%가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들으시면 오늘 만약에 남편이 안 왔다, 그럼 아내가 안 왔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가르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내 뇌에 작용을 해야 내가 가르치려면 내가 뇌를 작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앉아 계시는 거는 멍하니 앉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엄청 지금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어와 수어를 맞춰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가르치고 내가 해보는 것이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노트를 드리는 게 그래도 내가 몇 글자라도 단어라도 써보려고 하면 내가 그냥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억에 남기 때문에 노트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고 누군가한테 옆집 엄마한테 언니나 동생한테 전화해서 오늘 들은 내용들을 자꾸 말하세요. 그러면 안 까먹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아이들도 계속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 말이 익숙해지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방식들, 이제 하브루타라는 것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은 경청이에요. 내용이 없으면, 그러니까 책을 읽든 어떤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듣든 듣지 않으면요 내 얘기밖에 못해요. 사고의 재료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경청을 가르쳐야 돼요. 누군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들어서 내가 거기에서 의문점, 궁금한 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경청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엄마 아빠 말하는데 끼어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다려줘.
엄마 아빠 이야기 끝나고 들어줄게. 그러면서 기다리는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아이가 엄마 아빠의 대화를 통해서도 어휘를 배울 수 있고요. 문장의 흐름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경청을 무조건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답이 없다라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지금 혹시나 막 한글이나 수나 뭐 영어나 이런 거 막 포스터 붙여두고 할머님들이 키우시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거를 꼭 다 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가구, 이건 A고 이게 1이고 이게 답이 있는 것들을 아이가 인식하게 되면은 저희가 답이 없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못해요. 그 답이 뭔가 있는데 내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실망시킬까봐, 엄마를 실망시킬까봐 답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얘가 생각하도록 하는 거, 위에서 넣는 게 아니라 얘 안에서 나오는 거를 독려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질문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런 모델링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어머님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비가 오네, 비가 왜 와? 라고 하면은 구름이 쉬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가 가장 좋아요. 아무 말 대잔치, 웃기라고 하는 말들이 아이한테는 깔깔깔깔 웃으면서, 웃을 때 우리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거든요. 네, 웃으면서 편안하게 생각을 꺼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머님의 아버님의 유머러스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그건 아니지 절대 말하시면 안 되고요. 재밌는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네 라고 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반응해 주세요. 자, 하브루타를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가르쳐 드리려고요. 뭘까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하브루타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뭐를 질문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자는 뭘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자가 뭐예요? 의자는 뭐를 의자라고 해요? 앉을 수 있는 거. 오, 네, 좋아요. 또 앉을 수만 있을까요? 누르면 뭐를 의자라고 해요? 어떤 걸 의자라고 해요? 정의를 말씀하시는 그냥 아무거나 될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네네네. 애들은 제일 많이 올라서 있던데. 네. 올라설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 사전을 만든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개념을 나만의 생각으로, 나만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외우려고 하면 너무 외울 게 많아요. 그냥 이런 거지라고 나만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면 돼요. 뭐 시장놀이를, 근데 시장은 뭘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받고 뭐 파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이게 다리가 대개는 4개고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 원래는 정의를 할 때는 맨 끝에 개념이 좀 더 포괄하는 개념이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건 어머님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의자는 가구의 하나예요. 근데 맨 끝에 그 가구, 그것을 포괄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이러이런 특성을 가진 거를 그거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조금 더 개념 정의가 아이들한테 쉽겠죠. 지금 시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는 뭐 딱딱한 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푹신한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생각을 계속 해볼 수 있게. 그래서 멸치볶음은 뭘까? 뭐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뭐든지 뭘까를 하면 돼요. 질문을 어떻게 할까? 뭘까를 물어보면 돼요. 아빠는 뭘까? 저희가 되게 많이 해요. 사랑은 뭘까? 엄마는 뭘까? 쉬는 뭘까? 똥은 뭘까? 방구는 뭘까? 코딱지는 뭘까? 다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이가 재밌어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생각하는 걸 재밌어 한다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뭘까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왜? 어떤? 왜를 하시는 건 이거 할 때만 하세요. 너 왜 그랬어는 하지 마세요. 왜 그랬어는 비난이에요. 비난으로 들리기 때문에 왜 그랬어는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할 때 이건 왜,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걸까? 어떻게 이게 된 걸까? 뭐 비가 왜 오는 걸까? 뭐 왜 아침에 해가 뜨는 걸까? 어떻게 우리는 지금 우리는 놀이 안에 가게 되는 걸까? 뭐 하여튼 아무거나 앞에다 왜나 어떻게
붙이세요. 그러면 질문이 돼요. 그것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놀이원에 가는 걸까? 나는 밥 먹으려고 가지? 막 이렇게 너 밥 먹으려고 가는 거구나. 그러면 오늘 만약에 안녕 선생님이 없어서 밥이 없다면 놀이원 안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그냥 질문이에요. 아이가 질문하는 것을 엄마가 계속 질문을 하면 나도 질문하는 아이가 되고요. 새로운 거를 궁금해하게 되고요. 당연히 생각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너라면 어떻게 있겠어? 너라면. 그러니까 동화책을 읽으면요.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가 나와요. 그럼 거기 하나하나 다 할 수 있어요. 너라면 이 토끼처럼 했을까? 너라면 이 호랑이처럼 했을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가지고 2시간씩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지 않고 이랬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그리고 바꾸기. 평서문을 질문문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엄마가 맞을까? 내가 아빠가 맞을까? 얘는 신발이 맞을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를 그냥 하나로만 바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오늘은 일요일일까? 일요일일까? 이렇게 그냥 평서문을 거기 동화책에 나와 있는 한 줄이라도 얘가 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거북이가 살았을까? 네, 무조건 까로만 바꾸셔도 엄청 재밌는 질문이 돼요. 쉽죠? 이게 그냥 아이들을 생각하는 놀이가 됩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이 문제의 즐거움. 하부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기로 했어요. 뭐 이런 다 아시는 거죠? 이런 거 이야기를 하나 뭐 들려주시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이거 되게 좋아요. 1-2시간 이제 훌쩍 가요. 밥 먹는 시간에 하부부터 하는. 그러면 경주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경주는 뭘까 나왔죠? 뭐를 경주라고 할까? 너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훌륭한 질문이에요. 경주가 뭘까? 왜 거북이는 질 것이 뻔한데 토끼한테 시합을 하자고 했을까? 왜 질문 나왔죠? 그쵸, 이거 만약에 너라면 저기 조이반에 있는 친구한테 너가 이길 게 뻔한데 시합을 하자고 하겠어? 그건 안 하잖아요. 실력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왜 하자고 했을까? 이런 거 되게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계속 생각할 수 있게 뇌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토끼는 그러면 왜 하겠다고 했을까? 거북이가 토끼한테 제안을 했고 토끼가 좋다고. 그럼 왜 좋다고 했을까? 이게 뻔한데. 뭐 이렇게 잠든 토끼 옆을 지나갈 때 거북이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나왔죠? 이것도 되게 애들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왔죠? 거북이가 토끼를 깨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님이 토끼셨다면 너라면 질문이요? 막 뛰어가서 이기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거북이 천천히 걷는 걸 옆에서 보면서 같이 천천히 가지 않았을까요? 되게 행복한 결말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말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되게 좋은 질문.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그래서 깨웠다면 거북이는 어떤 생각일까? 그때 기분은 어땠을까? 거북이가 토끼를 옆에 지나가면서 약간 좀 찔려요. 이건 정정당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깨웠어요. 그 다음에 거북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긴 것보다 어쩌면 더 뿌듯할 거예요. 그런 걸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 교육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되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괴물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거북이의 도움을 받은 토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어떤 경주가 그럼 좋은 경주일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다고 제가 드렸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동화책 읽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질문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멋지죠? 네. 네. 자, 하브루타라는 거는 사실 우정, 관계의 의미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의미 있게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공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계속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 하브루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마크 주커버그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계속 뭔가 내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내가 이 사회의 보탬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옆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렇게 확장이 돼서 공동체 의식을 갖다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는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나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나의 쾌락을 위해서 더 큰 쾌락 와약하게 되고요. 조나 땅콩 회항 그거 보세요. 그냥 내가 많고 나를 위해서 살 때 그 끝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옆 사람을 위해서 뭐를 기여할 수 있고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고민하는 방향성을 가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아이를 키워주시는 것이 이 아이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의미, 조금 더 공동체성의 의미를 가지고 좀 하브루타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좋아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나중에 말을 가지고 얘가 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좋아하게 할 수 있냐? 처음에 영유아기부터 어머님이 그러니까 소통을 좋아하게 돼야 말을 하는 걸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말을 할 때 눈을 맞춰주시고 웃어주시는 거. 그런 비언어적인 소통을 좋아하게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더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거.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 굉장히 재밌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가 언어 소통을 좋아하게 이게 돼야 하브루타가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다쟁이가 돼야 돼요, 엄마는. 옆에서 아이랑 있을 때 아이가 뭔가 집중해서 혼자 놀이하고 있다, 놀이에 빠져있다, 그럴 땐 방해하지 마시고요. 그 몰입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근데 놀이를 할 때라고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꼬리꼬리를 모르는 질문도 해주시고 그 아이의 말에 적극적인 경청 반응도 해주시고 그래서 좀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간의 대화도 좀 많이 해주셔서 아이가 어휘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셔야지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얘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숲 안에 있을 땐 숲을 못 봐요. 다른 사람이 대화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어휘도 배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문장이 오고 가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가족 간 대화 많이. 말놀이를 또 많이 좀 이따가 말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밥상머리 대화가 가장 좋아요. 제가 가이드도 한번 썼었죠. 밥상에서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무언가를 먹을 때 기억하는 어휘가 일상 다른 데서 배우는 어휘보다 훨씬 더 많은 어휘를 그 밥상에서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밥상에서 절대로 이거 보여주지 마시고 밥상에서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게 엄마 아빠 대화하시면서 엄마 아빠끼리만 대화하시는 집은 없을 거예요. 대개는 아이만 보면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끼리 엄마 아빠의 대화도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다양한 어휘, 다양한 주제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하시는데 그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랑 어머님 이렇게 뭐 셋이 밥을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뭐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이렇게 눈을 주거든요. 눈길을 주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요. 눈을 주면서 눈길을 주면서 나랑 남편 간에 하는 이야기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넌 그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얘기를 끼워주시면 돼요. 그게 존중이고 아이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대화도 괜찮다. 단 누구 욕은 하면 안 돼요. 누구 욕을 하면요 아이는요 무조건 그 사람한테 전해요. 그리고 그걸 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얘네는 지금 언어를 배우는 시기라서 들었던 말을 무조건 밖으로 꺼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아이의 본능인데 본능을 억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욕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선생님 욕하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존재야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 나는 이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진 건 이거니까. 그러니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그래 내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하면요 성장이 없어요. 오늘 내가 오늘 이런 경험을 해서 내가 이건 좀 기분이 나빴지만 이런 걸 또 배웠네? 이게 성장하는 사람들. 내가 오늘 시험에서 80점을 맞았지만 2개 모르는 걸 찾았네? 이걸 알고 넘어갈 수 있겠네? 이게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존재예요.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문제가 닥칠 거예요. 힘든 문제. 얘가 날 때렸어. 얘가 내 걸 뺏어갔어.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그냥 거기에서 배울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0단계 문제를 풀고 있어요. 예제 문제. 0단계 문제를 못 풀면요 학교 가서 1단계 문제를 못 풀어요. 삶의 관계 안의 문제. 어머님들처럼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 더 높은 단계의 문제를 풀고 계시거든요. 단계 문제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아이가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 이 아이가 기분 나쁜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매일매일 배울 것이 있는 존재고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어머님이 생각하시고 그걸 가지고 아이랑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네, 좋아요. 네. 놀이를 할 때 어떻게 확장을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선물.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선물이래요. 이거 뭐예요? 선물. 엄마가 좋아하는 빵이네. 우준이 빵 좋아해요? 이거 같이 먹자. 우준이 한 입. 달콤하지요? 없다. 다 먹었어, 엄마. 빵 없어. 엄마 다 먹었네. 어떻게 하지? 미안해, 엄마. 우준이 건 안 줘. 엄마 빵 가져올까? 앉아있어, 엄마 빵 가져올게. 기다려. 엄마 빵 가져올게. 여기 있어, 빵. 손 대봐, 손 대봐. 손 대봐. 자, 우준이 많이 먹어. 다 먹었어? 진짜 맛있다. 이 16개월 우준이는 풍부한 표현력으로 엄마를 놀라게 할 때가 많은데요. 자, 보셨죠? 집에서 다 이렇게 놀고 계시죠? 네, 아버님들이 아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는다는 아버님이 되게 많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랑 놀 때는 아이가 처음부터 막 그렇게 상상을 많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델링이 되게 중요해서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조금 모델링 있게 놀이를 확장해 나가는 것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반응에 가시면서. 근데 아이가 시작했죠, 지금. 네, 아이가 시작하고 아이가 확장할 수 있도록 엄마가 자극하는 역할을 해주셨어요. 근데 즐겁죠. 네, 아이랑 놀이는 즐거워야 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상이나 차 안에서 좋은 말놀이. 네, 말을 즐거워할 수 있게 생각하는 끝말잇기. 지금 한 6, 7세 정도 되면은 끝말잇기가 가능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낱말잇기만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상이라고 하면 침대, 의자, 베개 그것만 해도 되게 힘들어요.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생각해서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이랑 그 생각나는 단어 말하는 놀이를 하실 수 있어요. 지금 4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5, 4, 4, 2, 1, 땡! 하면서 내가 이겼다! 하면서 뽀뽀뽀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말잇기, 그리고 이야기 이어가기.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게 제가 많이 조금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이거 밥상에서나 차 안에서 되게 좋아요. 저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눈을 떴더니 배가 아팠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 애가 그냥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더니 방구가 뿡 나왔는데 방구랑 같이 곰돌이가 나왔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곰돌이에서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걔를 볼 수가 없었대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주제를 딱 던지면 걔가 이제 막 그게 우주로도 갔다가 바다로도 갔다가 막 이렇게 막 이야기가 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예요. 연결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면 아이가 창의력도 좋아지고 당연히 논리력도 좋아져요. 긍정성도 커져요. 재미있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강추. 꼭 좀. 네, 그리고 그거를 풀어내는 것들도 잘하게 돼요. 그리고 수수께끼. 이제 뭐 5살 정도부터 애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수수께끼 놀이도 어머님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다리가 4개 달리고 딱딱한 것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냥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도 막 그런 식으로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아이도 막 문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한 번씩 문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무고개. 옛날에 다 많이 하셨던 놀이죠.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할 수도 있고 한 명 문제 내고 같이 이렇게. 그리고 동화 장면 바꾸기 놀이. 그래서 장면을 동화의 내용을 그냥 이거를 결말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다른 결말로 가보는 거죠. 얘가 여기서는 이렇게 왔지만 우리는 여기서 바꿔보자. 나는 여기서 가기 싫어. 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대. 얘는 우주선을 타러 갔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어땠을까? 그래서 막 그렇게 장면을 아예 바꿔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만드는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뭐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말로도 표현하지만 다양한 걸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아기에는 그림을 많이 그리는 이제 시기예요. 근데 그림을 옛날에는 왜 아스팔트에다가 분필로 많이들 그리고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언니들이 그리는 걸 보고 아 사람은 저렇게 그리는구나. 사람 얼굴이 동그랗구나. 이게 입체를 평면으로 바꾸는 게 되게 원래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알게 됐으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언니들이 동그라미로 그리는 걸 보고 코를 일자로 그리는 걸 보고 저렇게 그리는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들에게 그런 모델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자동차도 그려주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기 놀이를 하시면서도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서 아이가 그림으로 다양한 걸 표현할 수 있게 아니면 블록 놀이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고요. 자, 이게 지금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이제 대화, 말하고 이제 책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우리의 어휘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지금 아이들의 문해력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시죠? 저희 아이들의 문해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내용 잠깐만 보실게요. 여기 교과서에 실린 지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참가자들에게 이 글을 읽어보게 했습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글은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의 일부인 거죠. 글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지워보게 했습니다. 지우고 또 지우다 보니 글의 반이 새카맣게 지워졌습니다. 일단은 제 수준이 낮다는 걸 직감을 했고 고등학교 1학년이 볼 책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래서 아마 대학교나 과학기관 쪽에서 사용한 책에서 발견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과서를 볼 때마다 세훈이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고2 혜진이도 교과서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문 하나하나에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고 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느라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오래 걸리기도 하고 문장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교과서는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텐데요. 그 2학기에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앞날이 걱정된다. 앞날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너희가 아는 단어는 너무 없다. 얼굴이 피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 알고 있어? 나도 처음 들었어. 얼굴에 피가 나서. 피가 나다. 그래서 다쳤다. 얼굴이 피다. 고모가 엄마의 누나인가?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많아서 좀 놀라긴 했어요. 최선의 방책, 최선책이라고 하잖아, 그치? 몰라, 처음 들어봐. 최선책을 처음 들어봐. 어? 처음 들어봐. 나도 한국인인데 한국말 모르겠어. 막말 뜻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과 내용을 따라갈 수 없고 그것이 학습의 결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보셨죠? 아이들이 교과서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맞아요. 동영상, 그러니까 왜 요새는 릴스, 쇼츠라고 해서 점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서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베끼고 그런 것밖에는 아이들이 문서를 만들 수도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영상 뒷부분이 안 나옵니다. 지금 영상 뒷부분에 뭔가 영상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 아이들에게 눈에 따라가는 시선을 따라가는 장치를 설치를 하고 아이들이 글을 읽는 걸 따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멈춰서 뒤에까지 읽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은 별로 그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냥 읽어 내려가거든요. 아이들이 어휘를 많이 알면은 일단 글을 대할 때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휘는 개념이고 많은 개념을 알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이해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 사고가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휘가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어휘에 노출이 되어야 되고 다양한 책을 보면은 거기에서 다양한 어휘에 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미디어를 보여주시면 미디어를 어렸을 때부터 주시면 안 되는 것이 미디어를 가는 순간 어휘력은 멈춰지게 되어 있어요. 네. 너무 쉽게만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일상 언어, 구어체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학습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아이들의 사고력 윤리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까 하부타를 하기에도 다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통을 좋아할 수 있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안정감을 느껴야 돼요. 그게 있어야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그 위에 이성이 채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에게 인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정서적인 안정감,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놀이, 책, 이거는 꼭 잡으세요. 네. 이게 유아기만 끝이냐? 아니에요. 초등 저학년까지는 놀이를 계속해서 양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아직 신체 발달이고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9세, 10세 정도까지 우리 아이들의 뇌가 아직은 막 시냅시스가 발달해가는 단계고 뇌량이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 9세에서 10세 사이에 이제 좌뇌와 우뇌가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학습이 조금씩 가능해지고 그 전까지는 마구마구 시냅시스가 퍼져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많이 즐거움을 위해서 놀 수 있게 해주시고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책을 좋아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 긍정적인 대화들, 관계 대화들 그리고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딥 스마트라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개념이 옛날에는 북 스마트가 되게 중요했어요. 지식, 책에 있는 지식. 그리고 또 책에 있는 지식과 뭐 장인이라고 하죠.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경험으로 배운 지식이 또 중요한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회에서 필요한 거는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책으로도 알아야 되고 그걸 내 경험으로 확장시키면서 내 생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딥스마트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어머님들 이제 하산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관심이 있으신 거 진짜 우리나라 유아의 어머님들이 정말 영어에 대해서 그리고 영어는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영어를 왜 배우는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But we are. So that the talent and skill. 우리는 60대 남자가 영어로 연설하는 것을 한국인과 외국인들에게 들려줬습니다. And properly utilized. 촌스럽기도 하고 발음이 너무 딱딱 끊어져서 But how much we deliver? Very high level of vocabulary use. TV에까지 나올 정도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Good English syntax and made its points well. The contents was clear. 40점에서 50점 사이 정도요. 저는 한 60점. Oh, it'd be in the high 90s. Absolutely, be in the high 90s. The most vulnerable members of the humanity and for the 연설자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We should be more modest in our words, but not in our performance. 베일에 쌓인 인물은 바로 세계의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It's not how much we promise. 실험 참여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Who need us most? 다른 어떤 거 그 뒤에 분보다는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부모 입장에서는 더 잘하는. 우리 아이가 유창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험은 끝났습니다. The aim of secretarial reform is not to penalize, but to reward. 사람들이 놀랄만도 하겠죠. Experience and dedication may be fully mobilized and properly to build a better future. 들려준 이야기는 21세기 명연설 중의 하나로 꼽히는 2006년 유엔 사무총장 수락 연설의 일부였습니다. 좀 황당했습니다. 좀 죄송스럽. 영어 왜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영어는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잖아요. 언어라는 거는. 그래서 외국인들은 발음이 사실 중요하지 않는데 컨텐츠가 중요한 건데 미국이란 나라도 이민자의 나라고 정말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좀 파키스탄 사람들도 많고 일본인들도 많고 중국인들도 많고 다 다른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발음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얘가 뉴욕에서 맥도날드 취직하기를 바라세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컨텐츠는 없이 그냥 일상 언어만 하는 걸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교육열이 진짜 높으신 분들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정말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원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저는 오죽하겠어요. 저는 정말 극성주의 최고 극성이에요. 제가 왜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어요? 영어 당연히 잘해야죠. 우리 아이들은 글로벌 인재가 될 테니까요. 저희 아이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해요. 저희 아이가 쓴 에세이들이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유를 다녔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기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적기 교육이. 뇌의 과부하가 걸리도록 하지 않고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컨텐츠가 없이 영어만 일상 언어만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원에 이제 영어학원 원장님들 되게 많이 다니고 계시고 그리고 다니셨고 그리고 제 친구들도 영어학원 하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황당하고 제일 속상하게 돼요. 초등학교 영어학원 하시는 분들이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근데 레벨 테스트를 해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언어 회화를 조금 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독해는 안 되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 파악도 안 되고 그 앞 내용이 뭐였는지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없이 일상 언어만 하는 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상 언어라도 쭉 잘하게 되느냐? 아니라고요. 그거는요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어학연수 갔다 왔고 근데 어학연수 갔다 오면 대개는 영어를 잘하잖아요. 지금 저 영어 잘할까요? 못해요. 다 까먹었어요. 안 쓰면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영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한 애들이 초등학교 올라가서 6시간, 7시간 영어를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이 시기에 영어를 해야지. 옆에 사람들 얘기를 듣고 영유를 가신다면 저는요 우리 영어 안 다녀도 돼요. 유치원 가도 돼요. 그런데 영유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발달을 해야 되는 시기에 그 발달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국어에서 아까 제가 어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렸죠. 그 어휘를 한국말로 모르는 애가 영어로 알 수가 있냐고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경제라고 외운다고 해서 경제가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단어를 외운다고 해서 써먹을 수가 없다고요. 이 독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어의 어휘로 개념들이 많이 있어야 그거를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아 이게 그 말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한국어 단어를 외운다고 해도 한국어로 그 개념을 모르는데 그건 독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희가 일단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러면 이때 배우는 게 왜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말 어릴 때 배우는 게 좋죠. 영어를 배울 때 나이는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정말 어릴수록 더 유리한지 외국어 배우기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같이 大家好합시다. 중국어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실험에 자원했습니다. 8살 아이들과 20살 대학생들이 중국어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好，再来一次哦。好的。 이들은 앞으로 5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중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对不起。 단 아직까지는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들 즐겁게 배우고 있는 모습이죠? 내용은 딱 중국 유치원 수준에 맞췄습니다. 자,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起好，再来什么？ 중국어 수업 5일차. 이제 제법 따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과연 테스트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早安，早安，我。 대학생과 8살 아이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叫来。我叫최인철。请问你叫什么名字？我叫武七站。哦，他是谁？ 글쎄요, 아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 예상하기가 힘드네요. 8个人。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며칠 동안 얼마큼 배웠는지 평가를 가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가를 하겠다는 말에 대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저는 아이들이 잘할 것 같아요. 쓰거나 문법적인 것은 어른들이 빠를 수 있는데 저희가 월등까지는 아니지만 좀 낫지 않을까. 나름은 어떨까요? 발음은 아이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평가 항목은 어휘력, 문장 능력, 그리고 발음입니다. 我是中国人。我我是。我是韩国人。 먼저 어휘력 결과입니다. 대학생들의 압승입니다. 다음은 문장 능력입니다. 대학생들의 점수가 2배 가까이 높습니다. 我是中国人。我是韩国人。20岁。西瓜。我是。 자, 그렇다면 관심을 모았던 발음은 어떨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발음 역시 대학생 그룹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걸 놓치더라도 그러면 그 언어만이라도 잘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 2돌 이전에는 모국어 습득의 시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국어 습득의 시기에 이제 바이링구얼을 사용하시는 집이다. 그러면 그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언어로 어휘를 배웠을 경우에 어휘는 만약에 이 아이가 1000개의 어휘를 알 수 있는 친구가 500을 못 알아요. 그래서 어휘 면에서 어휘가 사고력으로 직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돌이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명시적인 학습 상태가 돼요. 명시적인 학습은 누가 더 잘하는 것이냐? 뇌가 잘 구조화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아이들의 뇌가 이제 뇌간, 생명을 관련한 호르몬을 분비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뇌가 있고 그다음에 구피질이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성의 사고, 인지적인 것을 담당하는 심피질이 발달을 해 가는데 이것들이 탄탄하게 된 다음에 그리고 뇌량의 발달로 좌뇌와 우뇌가 완벽하게 연결됐을 때 그 다음부터 인지적인 학습들이 가능해지는 거고 암묵적인 학습은 그러니까 아까 그냥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놀이 안에서 배우는 거, 놀이를 통해서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모국어를 배우는 거 이런 건 암묵적인 학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언어를 배우는 거는 이제 명시적인 학습이 되는 거고 그거는 뇌가 발달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완전히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 지금 영어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영어는 언제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제 5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져요. 일상 언어들이. 네. 말을 알아듣기 쉽고 그냥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해져요. 그럼 6, 7세는 뭐냐? 6, 7세 때는 논리 논술의 시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뭔가를 설득시키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폭발적으로 하는 시기가 6, 7세, 8세, 9세 정도까지예요. 그 시기에 말을 열심히 하고 뭔가를 설명하는 힘이 키워졌다. 그럼 이 아이의 논리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6, 7, 5세부터 조금씩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하고 그리고 6, 7세 과정에서는 거의 그냥 얘네가 말하는 그런 식의 수업들 얘네가 생각해서 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선민 박사님이 막 나와서 말씀하시던데 영유아 다니는 애들이 피상적인 단답형의 질문들의 답변밖에는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줄줄줄줄줄줄 내가 생각을 펼쳐내는 연습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시기 내 생각을 표현해내는 시기에 그거를 할 수가 있어야만 아까 컨텐츠가 있고 그 포장을 중국어로 하든 영어로 하든 한국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장을 나의 언어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한국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어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게 없는데 영어로 못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를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영어도 완벽해지는 로드맵. 제가 극성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교육의 극성인 사람. 그래서 이거 알려드릴게요. 유아기에는 저희가 왜 유아기 영어를 하냐면 그냥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재밌네. 이거만 충분해요. 그래서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냥 조금 활동하면서 아주 짧게, 아주 조금 맛배기, 맛만 보는 거. 그리고 이제 7세 정도 돼서 아이들이 6세부터 차츰차츰 문자 습득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통문자로 한글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읽고 쓰는 것들이 이제 7세 정도 되면은 조금씩 가능해지는데 그때 파닉스 기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원 아이들이 파닉스 대충 읽고서 졸업시켜요. 근데 저희 영어 원장님들은 파닉스도 안 해도 돼 그러세요. 그냥 와서 해도 돼. 여기서 안 해도 돼. 그냥 책 많이 읽고 그러니까 이런 뭐 발달의 내용들은 잘 모르시니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한국 책들을 읽은 친구들이 영어 책들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조금 더 무리해서 파닉스 기초 정도 하고 간다. 이때 저희 원에서 하는 게 영어 그림책을 보는 거예요. 그림책을 보면서 그냥 내용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저게 저런 말이구나. 요 정도 해요. 충분해요.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초1, 2에서 시작돼서 이제 파닉스 하고요. 리더스북, 그러니까 그림책이 있고 그림책 다음 단계가 리더스북이라고 조금 더 이제 그 줄이는
그거를 소리내서 읽어요. 그러면서 문장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문장 구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무조건 노는 활동이에요. 영어에 대한 흥미를 안 잃는 거가 중요해요. 인지적으로만 문법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뇌가 좌뇌 우뇌가 떨어져 있다고요. 뇌량이 연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놀이 중심으로 즐겁게 파닉스 해주실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놀이 게임을 하면서 하는 곳. 그리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3, 4학년에서 리더스북 챕터북이라고 해서 조금 더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책을 중심으로 독후 활동하는 곳들, 그런 데. 그 다음에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비문학 것도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에세이 라이팅 이때부터 조금 하게 되고, 그리고 발표하는. 학원은 어떤 학원이 좋아요? 저한테 되게 수학 학원도 많이 물어보시고 영어 학원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딱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왜냐면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때에는 아이들이 뭔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앞에서 한국말로 에세이를 못 쓴다. 당연히 영어로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한국말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아이들이 영어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저희가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줘도 줄줄줄줄 말을 하거든요. 한국말. 그래서 만약에 뭐 무지개다 그러면 무지개는 어쩌고 저쩌고 막 애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한국말로 할 수 있어야 그걸로 영어로는 독을 줬을 때 영어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1교시는 영어였고 2교시는 국어였고 3교시 체육한 다음에 밥 먹고 집에 왔습니다. 이건 에세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만의 생각을 정리해서 그걸 좀 발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학원들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리고 방학 때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됐으면 그때 이제 문법을 조금 한 상태에서 넷플릭스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를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넷플릭스 아까 그러면 전두엽의 발달이 저해될 뿐이에요. 그거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문법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거가 쓰이는 거구나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듣기를 했을 때 정말 방학 때 한 달만 좀 12세용으로 해서 틀어주시면 귀뻥, 입뻥 한 달이면 돼요. 귀뻥, 입뻥 한 달이면. 그러니까 그거를 어린 시절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5, 6학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아웃스쿨이 뭐냐면 온라인 문화센터 같은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아웃스쿨에서 그러니까 뭐 집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신데 그게 뭐 미국 아이들도 있고 뭐 동남 이렇게 아시아 애들도 있어요. 그냥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냥 신청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거 이제 드로잉을 좋아한다. 그러면 드로잉 수업을 아웃스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외국 선생님한테 가격도 되게 싸. 되게 싸요. 한 회당 뭐 10,000원, 15,000원 이렇게밖에 안 해요. 온라인으로 되게 재밌는 수업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문법 어느 정도 되고 기뻥, 입뻥 됐을 때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다 제가 한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아웃스쿨에서 저희 아이는 노래 부르는 거 뮤지컬을 좋아해가지고 저희 아이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에요. 그래서 뮤지컬 수업을 듣게 해줬었고 그리고 라이팅.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라이팅이에요. 라이팅 수업을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라이팅 수업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쓰려면요, 그러니까 말하고는 달라요. 말하고는 달리 내 생각을 정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더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글쓰기는 필수예요. 나중에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급진 일을 한다고 치면. 그래서 글을 쓰는 게 고도의 사고를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글쓰기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고 그게 이제 영어로도 할 수 있게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문법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문법을 어느 정도 해서 완성하고 먼저 소설로 들어가죠. 노블 들어가고 그다음 라이팅은 계속 가야 돼요. 중계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독해 문제집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저희 아이는 단어도 안 외워요. 단어도 안 외우는데 고3 수능 문제들도 풀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공부가 쉬워요. 그 저희 아이만 이렇게 했느냐? 제가 저희 반 졸업한 아이들
저희 아이가 거의 이제 1기고요. 제가 저희 아이 4살 때 여기 오픈했어요. 그 밑에 애들 지금 이제 중학생 올라가는 애들만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애들도 다 제가 끝까지 학습 코칭 가져갈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거는 이 방법이 저희가 아이가 행복해야 되고 행복하면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니까요. 학원을 많이 다니면서 학원 20시간씩 다녀갖고 거기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반에서 5등 10등 하는 거 그렇게 불행하게 애기들을 키우지 말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이런 식으로 영어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네, 이제 자신있게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될까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성과들이 저희 원 출신 아이들의 성과들이 있으니까 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건 정말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생각을 재밌어하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업이 구성이 되는데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5세 때부터 들어가는 클루 수업이랑 이런 것들 한글도 그렇고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조금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실제 스콜라반과 함께하고 있는 스콜라 선생님입니다. 저는 하부타 수업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하부타 수업 외에도 많은 수업에서 이제 동화책을 먼저 읽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표지만 보고도 1시간이 꽉 채워질 정도로 굉장히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근데 이건 왜 그럴까 하면서 대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추가 좋아라는 책을 먼저 표지를 봤을 때 뭐 우리 친구는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제목을 읽었을 때 단추를 좋아하나 본데 단추를 왜 좋아할까? 그 질문만 했을 때도 뭐 색깔이 예뻐서 아니면 모양이 예뻐서 뭔가를 만들 수가 있어서 이런 다양한 대답들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아 저 친구는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도 하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지 않은 나만의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되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조금 더 관찰 있게 이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친구는 책을 조금 더 관찰 있게 보고 난 다음에 꽃처럼 생겨서 예뻐서 단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답을 생각하고 찾아서 발표해보고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저희 스쿨반 친구들. 네. 그렇고 단추가 좋아라는 책을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단추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친구들하고 놀이보다도 다양한 곳에서 단추를 먼저 많이 모아요. 근데 그러다가 단추를 갖고 싶어하는 단추를 필요로 하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씩 나누어줘요. 나누어 주다가 보면 나는 단추를 다 잃었어요. 단추를 다 잃었지만 내가 얻은 소중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친구. 네, 맞아요. 소중한 사람들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저희 반 친구들한테 그러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뭘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캐릭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 뭐 엄마 아빠가 나오는 건 물론이고 친구들을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물론 곤충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재미있는 거고 그리고 뭐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랑 함께 놀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고 그런 재미있는 경험까지 이야기가 연계되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하부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클루는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은 아니고 5, 6세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먼저 도형 이렇게 도형에 대한 기본 이해를 아이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그 도형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양을 뭐 바르게 봤을 때도 바르게 보기도 하고 옆으로 보기도 하고 거꾸로 보기도 하면서 내가 보이는 모습, 내가 상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이제 정말 자유롭게 생각을 해서 그림 그리고 표현해요. 근데 이것도 5세 때 표현하는 그 양이랑 6세 때 표현하는 양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도 이걸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마다 또 되게 다른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게 너무 놀랍고 모든 아이들 이야기가 재밌지만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게 오리예요. 자, 오리를 주인공 친구가 탔고 이 친구가 좋아하는 캐릭터랑 이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태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고 싶은 곳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는 우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로 가고 싶은 이유는 행성을 보고 싶어서 별을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우주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갈까 고민을 하다가 우주 오리가 지구에 놀러 왔어요. 때마침. 그래서 이 친구가 놀이안에 방문을 했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우주로 날아갔고 뭐 행성이랑 별이랑 만나서 보았던 여행을 갔다 온 재밌는 이야기를 그림 가득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걸 그리는 동안 우리 친구는 상상의 나래에 빠지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표정들까지 저희 교사로서 관찰할 수 있어서 너무 보람되는 시간이었고 하나 더 또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아까 이거는 여자친구였고요. 이거는 남자친구. 일본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우리 반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님 계시나요? 이 그림의 주인공. 네, 그래서 보면 반 친구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운전을 해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을까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긴박한 상황. 그래서 어떡해 하고 어떡하지 하는 상황이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수리수리 마수리 마법하면서 기름을 채워줬고 무사히 일본군하고 싸웠어요. 싸우면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좋은 노래가 흘러나온대요. 그러면서 기분이 굉장히 다시 좋아진 그런 이야기로 아주 네, 긍정적으로 마무리한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부르타 수업, 그리고 클루 수업, 그리고 한글 수업도 저희가 뭐 표면적으로 뭐 글자를 읽고 문자를 읽고 쓰고 하는 수업보다는 일단 한글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요. 왜 만드셨을까? 훈민정음, 세종대왕님께서 왜 훈민정음을 만드셨을까에 대해서 아이랑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상상을 하면서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먼저 갖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그 문자들을 몸으로도 표현을 해보고 몸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 오? 아? 이런 뭐 이렇게 다양하게 몸으로 좀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한글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하게 문자가 아니라 한글 언어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게끔 먼저 저희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음의 소리, 모음의 소리, 그 소리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부한다, 글자 공부한다고 쓰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재미있게 수업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또 한글입니다. 조금 감이 오세요? 저희들의 수업 방식이?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 교육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역량이고 저희 수업들이 그런 식의 수업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뭐 그냥 미술학원 많이 다니시는데 다른 미술학원이랑 우리가 뭐가 다른지 한번 저희가 6, 7세 한 그림책 만들기 수업 조금 마트랑 좀 말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림책이랑 아트 수업하고 있는 반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일단 작년 지금 졸업한
형님들이 만든 책들이에요. 요거를 조금 한번 돌려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드리고 여기 주인공 어머님이 계시기도 하는데 가셨네요. 네, 이 책은 그 외계인한테 지구를 소개하는 책이었어요. 네, 지금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보시고 이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구 같은 지구를 보는데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의 시선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로봇을 좋아했던 남자친구예요. 그래서 정말 뭐 건담부터 뭐 카봇 모든 지금 남자친구들의 로망인 그 로봇을 담아놨어요. 네, 이렇게 이름도 정말 긴 이름을 여기다가 다 적어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리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했던 기억이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외계인의 모습도 좀 그려주기도 하고, 넌 이렇게 생겼을까 상상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이렇게 뭐 좀 무서운 모습으로 그려내기도 하고, 이 친구는 이렇게 그림책을 그려낸 다음에 이 책을 그린 목적이 있어요. 이걸 읽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저는 나중에 로봇 개발자가 꼭 될 거래요. 그래서 뭐 환경을 위한 지키는 쓰레기를 줍고 뭐 여러 가지 플라스틱을 줄이고 이럴 이제 로봇들을 만들 꿈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께할 사람들을 이 책을 읽고 같이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그런 목적까지 얘기해주면서 아주 재밌게 책을 만들어 본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6세 친구들이 지금 어머님들 보고 계신데 만들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어요. 저희가 학교라는 주제를 주고 이제 아이들이 너무 다양해요. 또 학교도. 이 친구는 동물 영어 학교예요. 지금 그림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달팽이들이 그려져 있고요. 굉장히 화려하게 지금 색감이 칠해져 있죠. 학교를 일단 그렸어요. 그리고 영어 학교인 만큼 영어를 배워야겠죠. 그래서 지금 알파벳들이 바닷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낚시를 해서 영어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거죠. 너무 이 기발한 생각들이 표현이 되고, 오징어가 영어를 먹어요. 알파벳을 먹으면 지금 조금 부끄러워하시는데 영어를 먹으면 지식이 이렇게 영어가 배워지는 내용이에요. 뭐 돌고래는 영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커지고, 그런데 어느 날 영어를 못 배우게 하려는 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위험해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영어를 못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적들이 헬리콥터에서 숫자들을 내려보내요. 영어를 못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영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너무 슬퍼요. 그리고 이제 그 적들이 위에서 뭐 줄을 타고 내려도 와서 굉장히 지금 너무 긴박한 상황을 지금 표현하는 그림이고요. 그런데 늦잠을 자고 지각해서 걸어가던 거미가 그 사실을 알고 거미줄을 빌려줘서 동물의 왕인 사자를 도와서 영어를 구출해내요. 그래서 영어를 다시 배우게 될 수 있었다는, 이제 사자가 영어를 부르면서 집으로 행복하게 돌아가는, 너무너무 재밌죠. 네, 이런 책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간략하게 조금씩만 더 보여드리면 이게 뭘까요? 애벌레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디 안에 있는 걸까요? 지금 딸기도 좀 냠냠 먹고 있고 사과도 좀 냠냠 먹고 있고 허도 먹고 있어요. 여기는 엄마의 뱃속이에요. 엄마가 먹여주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을 나가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 감성이 또 새로운 감성이 또 느껴지죠. 아이마다 감성도 다르고, 그 세상을 나왔더니 나를 너무 축복해줘요. 케이크와 함께. 네. 그리고 너무너무 지금 재밌죠. 지금 이제 아이가 자라서, 애벌레가 자라서 애벌레 학교에 가요. 버스를 타고 애벌레들과 가서 뭐 바다를, 이 친구는 이제 아름다운 바다를 배우고 또 아름다운 고음을 배워요. 네. 이렇게 이 아이만의 감성이 너무나 담긴 내용이고, 또 애벌레 학교에서 우주로 가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까지 제가 이번 스포일 수 있어서 더 궁금하시라고 그리고 좀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좀 특징적인 친구들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무당벌레 학교,
친구들이고 지금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요. 그리고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이제 하늘 위에서 배운대요. 무당벌레들이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고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한민국 국기랑 일본 국기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윤봉길 의사가 역사 영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전에 과거에 그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특징적인 거 보여드리면 이게 누굴까요? 윤봉길 의사예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너무 지금 딱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는 그림이 있어요. 누굴까요? 유관순 누나예요. 네, 너무 잘 그렸죠. 네, 이렇게 역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도 이제 이렇게 역사를 배우다가 또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건을 극복해가는 그런 내용들도 아이들이 직접 사고하고 생각해서 너무나 재밌게 만들어내는 그림책 수업이고요. 네, 이게 기발한 생각들은 다들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과정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남기는 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림책 수업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 이제 아트 수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유치생 친구들. 요거는 살바도르 달리 작품인데 혹시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많이 보셨죠? 네, 지금 시계인데 그냥 축 늘어져 있어요. 흐물흐물. 네, 이걸 보고 또 아이들과 왜 그럴까? 시계가 왜 저렇게 넓어져 있을까? 연상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질문하고 하면서 모든 수업에 하부자 수업이 들어가요. 요걸 이제 근데 이 살바도르 달리가 굉장히 독특한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일단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잘 준비를 한대요. 그리고 한 손에는 뭐 스푼을 들고 한 손에는 뭐 열쇠를 들고 뭐 바닥에는 금색 쟁반을 깔아놓고 이제 잠이 들면 손에 힘이 빠지니까 이제 그것들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쨍그랑 그 소리에 놀라서 이제 꿈에서 꿨던 장면을 바로 이제 스케치하고 이제 그렇게 꿈속의 이야기들을 스케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 이제 그렸던 모든 많은 꿈속의 그림들 아이들하고 보면서 연상하고 왜 그랬을까? 이건 뭘까?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아이들은 이제 상상의 폭이 엄청 확장이 되겠죠. 그런 활동들을 한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런 지정서를 가지고 나만의 시계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지금 네, 아이들이 만든 건데 이런 이야기들 나누고 나면 이제 시계가 동그라미 안에 그냥 시계추대로 따라가는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정형화된 시계가 아닌 거죠. 이제는 네, 정말 그 숫자가 자동차가 돼서 카니발 자동차가 돼서 바퀴로 움직여서 시간 여행을 하는 시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브라이드 이발소 맞나요? 브라이드 이발소 네. 그 이발소에 나오는 친구들이 또 그 안에서 움직여서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동그란 시계가 아니라 그 유니콘 토끼 모양으로 만들어서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시계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자기 미래를 보고 싶대요. 그래서 7살, 8살로 갈 수 있는 네, 그리고 시간을 늦게 가기도 하고 싶어요. 빨리 가기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재미있는 마법의 시계들로도 재탄생하게 되는 그런 재밌는 너무나 훌륭한 제가 하고 있지만 수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좀 야외에 나가서 수업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이제 계절이 바뀌는 걸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체감하고 좀 느끼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을에 허수아비를 만드는 지금 사진이에요. 열심히 허수아비 옷도 꾸미고 만들 때도 협동하면서 넌 여기 할래? 넌 여기 할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너무너무 신나는 작업인 것 같아요. 허수아비를 지나가면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들고 나면 또 이제 볼 때마다 새로운 상상이 열리겠죠. 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이들 안에 정말 그 상종하는 능력, 상상하는 능력, 모든 능력이 태어날 때 다 담겨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걸 믿고 정말 즐겁게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걸 믿고 활동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